50 플러스 세대가 인생의 후반기를 철저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2부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생애 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특히 자녀의 성년기와 독립기에 처한 즉 50 플러스 세대에 대한 것들 중에 관심 있는 것,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적에는 크게 인생 후반기를 위해서는 자녀 독립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자녀 성년기에 있을 위험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고 특히 이제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자녀 결혼 준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결혼 비용에 대한 예상 금액 및 부담 주체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결혼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거주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 신혼 살림 그리고 예물 예단, 결혼식은 어떻게 할지 또 신혼여행 이런 것들의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상 독립할 때의 비용은 거주 주택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이사, 주거 관련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신랑 측에서 준비하는 게 있고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준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가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나의 독립 및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예상 결혼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고 미래는 그것이 얼마가 될 것이고 현재 준비 자금은 어떻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대학교부터 대학 학자금부터 대출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제 은사님께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셨던 굉장히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하신 그런 어르신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옛날에 한 벌써 20-30년 전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자녀는 이제 뉴욕에 있고요. 그 교수님은 이제 한국에 계셨고 그러면 자녀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축의금을 한 200만 원 그때 당시의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준비해서 줬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그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혼식의 축의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주었다. 그것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저에게는 실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결혼식, 대학 입학금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집까지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부모가 무조건 해야 될 일로 생각했던 시점인데요. 그러나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시니어 전문가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자녀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라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해줄 수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설계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과 함께 자녀도 함께 이 계획에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에 대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40대부터 80대까지의 사망 요인을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악성 신생물 즉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나이가 더 80세 이상이 되면 이제 복합적으로 폐렴이라든지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들이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의료비에 대한 대처가 우리가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예비하지 못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 하나는요. 일단은 정부에서 그 암이 걸리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 암이 특수한 경우에도 혜택의 범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제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암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었고요. 물론 저도 이제 금융사에 있어서 보험이 잘 돼 있어서 보험으로 인해서 다시 커버가 되는 것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실손보험이나 이 3대 중대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커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도 물론 보험사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이해도가 적지는 않은 편인데요.
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필수 보험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복적으로 이것저것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비용에 있어서 어떠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커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들이 걸리는 병들도 일반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나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렇게 중대 질병에 대한 것들, 거대한 비용이 들어간 중대 질병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손보험도 요새는 가입하기 어렵고 또 갱신형으로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이나 어떠한 여기에 부응해서 금융보험사에서도 이러한 예방 정책을 하는 분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정책,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뭐 하루에 1시간씩 걷는다든지 30분씩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평상시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요. 이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나이에 무슨 미래를 준비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앞으로 만약에 50 이라고 한다면 100세 기준으로 하더라도 50 년이 남았고요. 평균 수명인 83세 정도만 하더라도 여전히 30 몇 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또 20-30 년이 남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때 내가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새로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은퇴 후에 살겠다라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10 년, 20년 늦어지면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무료하게 보낼까를 고민하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고용센터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도 개인당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괜찮은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50 대에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왜 이 취업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요. 많은 데이터는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가 물론 당연히 많죠. 그런데 제 주변의 지인을 보더라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풍족한 경우를 보더라도요. 너무 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논다는 것은 일을 외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료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일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노인 일자리를 하신 분들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이 즐거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은퇴 후에 퇴직 후에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하는 즐거움이 크고, 그다음에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 사회에 봉사하는 것들, 또 그리고 일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무료해서 이런 것들이, 제가 뭐 40 대만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일하고 싶을까? 일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퇴직을 하고 나면 정말 일이 소중하고요. 물론 그 일이 탄력적이고 어느 정도 자기에게 편한, 이전과는 다른 일이겠지만 그런 존재로 했을 때 이러한 일하는 즐거움, 건강 유지, 사회가 필요로 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잡을 구해야 되는데요. 실제 현실적으로는 60 넘으면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50 대는 재취업이 2번 정도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한 2 년씩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통계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약 100명 정도의 그 시니어들을 면접 보는 자리에 어떤 조그만 벤처에서 잠시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어떤 분은 왕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만약에 서비스업이었는데 전혀 생뚱맞은 뭐 무역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내 외국에 나갈 일도 없는데 무역업을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왕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를 봤을 때 그 인터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온화하기보다는 '아, 저 사람은 굉장히 피곤하겠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장황하게 쓸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한 줄을 쓰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상대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경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 필요한 것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면접 그리고 구직 서류의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기술서도요. 그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말은 쉽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의 생각을 줄이기가 어려워서 실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하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 성공을 위해서는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짧은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주는데 가식되지 않게 겸손한 태도 그리고 좋은 인상, 웃는 인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밝은 목소리, 긍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니어를 채용을 하는데 아픈 목소리, 굉장히 약한 목소리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 이러한 쓸데없는 우려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어린 사람이 처음 직장을 구할 때의 와는 다른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뽑는 사람 입장 그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하는 것은 뻔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갖췄냐인데요. 그래서 재취업을 위해 갖춰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만의 주특기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명확한 주특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실제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 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 30 대가 대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니어들이 인턴십이나 이런 일자리를 많이 했는데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러한 특수 영역에 있어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들에게 물어보면요. 나중에 뒷담화로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시니어가 이래서 아는 것은 많고 경력은 좋은데 너무 잔소리가 많고요. 너무 옛날에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고 또 직원들과도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피곤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의 젊은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쉽게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시니어들은 옛날의 습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우대해야 될지 이러한 고민들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불필요한 피로감을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드는 것은 그들의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젊은 사람 구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어느 정도 자신만의 주특기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같은 동료로서 나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동료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취업의 가장 중요한 특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조금 너무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되고요. 이왕이면 젊게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 관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즉 지자체에 속한 그런 만약에 구청을 간다고 한다면요. 거기 일자리 상담센터가 1층 로비에 대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면 가장 정확하고요. 그 정보들은 또 지역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고용노동부 즉 구청, 공공기관의 일자리 상담센터가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좋은 자료를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취하는 것들은 단순히 서비스형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어느 정도 이전의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인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공공에 있는 데이터가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쪽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어떤 경우에 재취업이 되느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다 대부분 지인들의 덕분입니다. 지인이나 특히 이제 후배들의 덕분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경우. 근데 이제 고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민간의 그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50대 중반 정도까지밖에 그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인들조차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시장에서 수요를 하는 것은 30대 40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쪼끔 그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시간이 저처럼 10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요. 어느 정도 '현장과의 감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작용을 하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직접 뭐 제 경우에도요. 어느 정도 절실함이나 이 일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덜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집중하지 않고 설렁설렁
했었던 초반에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그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가 정말 소중한 기회임을 알고 느끼는 것까지, 그런 체감하는 것까지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정부 공공기관의 그 정보, 그리고 어떠한 지인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네, 민간들도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나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근데 앞으로는 변할 겁니다. 앞으로는 60 대도 굉장히 액티브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이제 창업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창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요, 생존율이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즉 얼마나 폐업을 하느냐인데, 지금 길가를 가다 보면 소상공인의 대부분 임대 구함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쓰린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 년 생존율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 정도니까 실은 45%는 1년 안에 문을 닫고요. 그러면 이 2 년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2 년이라고 하더라도 절반이 나가고요. 5년 정도 돼서 남는 경우는 30%, 전체가 30%고 심한 경우에는 뭐 18%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넉넉하지 않은 거고요. 실제로 5 년을 버텼다 하더라도 돈의 관점에서 실제로 남았느냐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게요, 사업 자금 마련에 대한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가진 모든 퇴직금을 쏟아부어서 하면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업 자금을 공공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민간도 그렇고요. 어떤 사업 아이템 경연 대회를 내서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을 도 받아보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뭐 2,000만 원을 받아보고, '아 이 겨우 꿀랑 1,000만 원, 2,000만 원 뭐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인정받은 것이 기본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돈 1억 10억 이렇게 쏟아부었을 때, 그것이 실패했을 때 일반 통계 법칙으로 보더라도 거의 뭐 80%가 떨어져 실패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더라도 그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또 경쟁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것들은 공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안 해본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거나 대충 아는 것으로 자기가 해 봤다라는 것과 현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0개 정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도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또 인더스트리도 달랐기 때문에, 저는 뭐 빅데이터라고 예를 든다면 저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닐슨이라는 데서 그런 리서치도 했고, LG EDS에서 통합 시스템도 했고, 또 SPC 그룹에서 에피포인트라는 걸 총괄하면서 1,200만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 모델을 하는 일에 거의 10년 이상에서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제가 그럼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말할 수,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그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 들이밀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정말 대단한 친구들하고 지인들과 함께 그런 프로젝트 수완이라고 하는 그 시니어 케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이란 용어를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시니어 쪽도 잘 이해했고, 특히 구성원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업계에서 일위 하시는 분들 모셔다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 차원에서의 조그만 회사가 다시 창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를 한다면 저는 밑바닥에서 사회복지사부터 하고 그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레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2 급인데요. 이제는 너무 겁이 나서 엄두도 못 내고 아직 실력이 굉장히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 찬찬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 심지어 그 분야에 뭐 20년 있었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어떤 자금력과 이런 걸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성공을 도와주는 분들도 뛰어났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게 이런 창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창업자가 바로 아주 구체적인 밑바닥에서 그 현실을 보는 그러한 적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돈이라는 것도 민간에서 검증을 받는 작은 것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뭐 허무맹랑하게 큰 돈을 투자 유치 받는 것 이런 것들부터 뛰어드는 이런 것들이 실은 대기업이나 어떠한 퇴직자들이 생각하기 쉬운 착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어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많은 분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창업한 창 너무나도 절박하고 힘든 그 밑바닥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끈기를 가지고 일어난 분들이 대부분임을 옆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0플러스가 인생 후반기 어떻게 철저히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독립 및 결혼 자금은 본인이 혼자 부모님 혼자 하는 것보다 자녀와 함께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정확히 시뮬레이션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혹시라도 있을 위험,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 위험은요,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책에서는 비상금을 월 생활비의 4배를 준비하라고 하고요. 코로나 시대 겪어보니까 월 생활비의 한 6배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6개월치를 버틸 수 있는 게 있어야 어떠한 빚도 안 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따로 자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건강을 무엇보다 챙기는 게 중요하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작은 굉장히 비용은 적게 들고 그러나 노력은 굉장히 기피하고 밑바닥부터 철저히 하나씩 시간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탄탄한 그런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인생 후반기 철저히 준비하기 2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